네, 안녕하세요. 애면 언니들 장수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애면 언니들 유튜브에 그리고 팟캐스트에 세 분, 유례 없이 많은 게스트분을 모셨고요. 또 소개를 하면서 어떤 책 다루지 이야기할 건데 이 책이고요. 살짝만 보여드리고 네, 이 책의 주인공들을 모셨고 세 분이 일단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쪽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보란이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돌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으로 쉬고 있고 무급휴직으로 쉬고 있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인지저하증이랑 파킨슨증이 있으셔가지고 올해 4월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셔서 위독하셨을 때 계속 간병을 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지금 완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본업은 이제 고등학교에 특성화 고등학교의 과학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수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뭔가 딱 규정해서 말하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고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포르노 영화제를 기획하는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또 다른 사업 때문에 들어왔고 네, 그 이야기는 또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PM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 생태 관련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동물야학이라는 곳을 같이 꾸려가지고, 거기서 좀 동물 운동을 하고, 동물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로 등단을 하기는 했는데요. 시보다는 더 많이 쓰는 장르는 그 르뽀입니다. 그래서 기록 활동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어쨌든 모임이나 이제 조직을 통해서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고 얽히고 하는 것을 좀 여러 방식으로 도모해 보려고 하고 있는 희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모셨고요. 오늘은 일단 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얽히는 돌봄이라는 책입니다. 예, 요 책이고요. 공동 저자분들이 나오셨고 흔들리는 질문으로 새롭게 말 걸기라는 그리고 매끄럽지 않은 확신 없는 긴장감 속에 이어지는 6편의 대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대화는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책 설명이 적혀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어떤 책이고 어떻게 기획하고 만나게 되셨는지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예.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2024년 2024년부터 이 책을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막 책을 반드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제가 그 리서치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2023년에 이제 좀 제출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고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 바로 돌봄, 르뽀, 에세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르뽀 에세이라는 것은 좀 사람들이 낯설어하고 저조차도 그냥 제가 고안한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도 이 말 자체는 있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누군가가 이제 잠깐 썼던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르뽀라는 장르는 있는데 그 장르는 사실은 좀 뭔가 발화자의 말을 잘 기록하고 잘 받아 적는 그런 역할.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기록하는 형태의 글을 르뽀라고 하는데 에세이를 거기다가 붙인 거죠. 그래서 이 르뽀에 그치지 않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듣는 이 역시도 같이
말하는 이와 얽히면서, 그러니까 그 말하는 이의 말을 받아서 사실은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어찌 보면은 듣기보다는 사실 대화에 가까운 그런 형식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좀 그러니까 정말 에세이스러운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르포 에세이라고 규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서를 냈거든요. 그리고 돌봄을 기록한다.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있을 텐데 그 돌봄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어떤 글쓰기를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르포 에세이가 너무 잘 맞는 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고, 그 기획을 바탕으로 해서 신여성이라는 곳에서 세미나를 열어서요. 그러니까 워크숍이죠. 예, 돌봄 르포 에세이 워크숍을 열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때도 정원이 10명이었는데 10명이 마감이 됐죠. 예,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마감이 돼서 이제 열심히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실은 중도 하차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모임이나 작업들이 그렇잖아요. 모두가 완주하기는 사실 여러 조건상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편도 나름대로 좀 허락이 됐던 분들이 예, 저를 포함해서 6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6명은 그 전에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었던 분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출판사를 찾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6분이 같이 작업을 하신 결과물로 얽히는 돌봄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은 혜수님은 네덜란드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참여를 하셨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잠깐 정말 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2024년 봄에 그때 희음을 잠깐 만났는데 희음이 한번 제안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근데 제안 주시면서 혜수가 그때 말한 성노동 돌봄에 관해서 이제 에세이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제안을 주셨고, 제가 이제 너무 저는 이제 항상 희음과 함께하는 여성적 글쓰기를 희음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항상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모임을 갖고. 그래서 이번에도 2024년 저희 르포 에세이 모임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모였었고, 그때 근데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제 같은 감수성 키우기 위해서, 공통 감각 키우기 위해서 항상 책을 같이 읽는데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이게 온라인 그 전자책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그때 같이 읽었던 책들이 전자책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제가 박순의 기록집 하고 최현수 선생님 글 할매의 탄생을 읽었고 나중에 너무 좋았었어요. 네. 약간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 진행을 했던 모임이고 2024년도면 3년이 안 됐구나. 횟수로 3년이죠. 그래서 작업을 같이 하시면서 그때 보라님도 이제 그러면 같이 참여하셨던 거죠? 네. 그때는 제가 질병휴직 중이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시고 그 어렵게 1년을 학교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같이 이제 관계를 맺었던 담임학급 학생들이 있어서 1년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쉬었는데 이제 우울증이 있었고 출근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희음이 마침 그때 이제 돌봄 르포 에세이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제 시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고 그 과제도 때 맞춰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네, 정말 수많은 고비를 걸쳐가지고 동료들과 이렇게 글을 다 완성을 해서 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3년 동안 굉장히 햇수로 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교육공동체 벗이라는 이제 교육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편집위원으로 일할 계기가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때 이제 한나님도 만나게 되었고 제 인터뷰이었던 그랬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제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한나님의 활동 과정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수많은 저의 그 고민들과 한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르포 에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기본 기획은 이 각 저자분들이 인터뷰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 쓰면서 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각각의 인터뷰를 또 진행하셨고 또 여기 오늘 나오지 않으신 다른 분들도 조금 희음님이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대신 좀 해주시죠. 누리님도 계시고 예린님도 계시고 문성님도 계신데. 그 누리님은 이제 전주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전국 단위이면서 전 세계적인 단위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모시기 힘든 필자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전주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박사 논문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예창작 쪽 박사 과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누리께서도 되게 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여성 중에서도 소수자에 해당하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스포가 되니까 나중에 박사 논문이 또 나오면은 소개할 기회가. 네. 네네네. 아, 이거 진짜 기밀이라서 네네 좀 말을 아끼고요. 네네. 그리고 누리께서 제가 기후위기 앞에서 창작자들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오랫동안 여러 기수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윤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등단을 하셨는데, 저랑은 정말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 너무너무 멋진 시를 쓰시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존경하는 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이건 일반화 시키기 좀 하긴 하지만 제가 존경하면 사실 대부분의 시인들이 존경하는 시인이다. 이렇게 좀 일반화를 하고 싶은 욕망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 지난번에 자연은 퀴어하다 같이 또 방송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쵸. 그리고 희영님이 존경하시는. 네네네. 희영님을 따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희영님을 따르는 아닙니다. 분들. 우리 약간 서로 따르고 있어요 지금. 예. 수정까지 포함해서 막 서로 따른. 예. 예, 아무튼 시인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6월의 숨이라는 책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책방, 기후 생태 책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좀 운영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회 운동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최예린님은 기린이라는 활동명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석사 마치시고 논문까지 다 쓰시고 이제 박사 조금 초기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비교 문학을 전공하고 계시고요. 기린 역시도 동물 운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쪽으로도 좀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일단 다 연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만난 분들이긴 합니다. 따르는 서로를 이제 이렇게 가고 계시구나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분들이고, 어쨌든 이렇게 필자로 또 만나셔서 또 하나의 작업을 같이 하셨고 또 이렇게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모셔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 좀 각자 좀 쓰신 파트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희연님이 지금까지 좀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보라님부터 준비가 안 돼 계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각자 어떤 파트를 좀 쓰셨는지. 네. 저는 지금 여기에서 함께 뿌리 내리기라는 가장 마지막 부분을 썼고요. 부제목으로는 존재의 고유성에 감응하는 몸을 배우며 더 나은 돌봄의 미래를 상상하기. 전 엑시트 자립팸 활동가 한낮과의 대화 부분을 제가 썼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산다고 기본적으로 사회에서는 생각하고 많은 정책들이라든지 제도, 학교에서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보통 탈가정 청소년 아니면 거리 청소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속된 말로는 이제 가출 청소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가출이라는 게 집을 나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 이제 행태로 보고 청소년을 규정하는 그런 이제 어떤 정당가족 규범으로 바라본 청소년의 그런 청소년으로 이런 한국의 언어의 문제를 두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가 2015년도였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용인에서 부천으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으로 옮기게 되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로 갔는데 거기가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 청소년들, 특히나 공업계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가정 환경도 많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고 계급적으로도 이제 노동계급의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었기 때문에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담당하던 화학교사였던 제가 만났을 때는 진짜 큰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이제 노조 활동을 하던 선생님께서 부천역 근처에 이제 탈가정 청소년들 아니면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약간 이동 버스 같은 게 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소개하는 엑시트 자립팸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이동 밥차에 가서 이제 탈가정 청소년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타로 카드만 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한나님의 그 연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연수에서 가족 돌봄을 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학교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인 위치라든지 여성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또 나이로서 위계가 또 낮은 위치로서 그 담임 교사를 하기에 너무 어려운 취약성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고백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해야 되진 않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진짜 그 딱 지금 기린님이 쓰신 거는 그 취약성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것이 죄책감으로 가지 않고 개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사회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가는 건데 저는 그 딱 경계에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한나님께서 그때 연수가 정말 제목이 그거였어요. 폐허 속에서도 사회적 돌봄을 그려본다면 가족 너머에서 곁을 조직하는 사람들. 그 연수가 저한테는 엄청난 우연한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과 관계 맺기가 이런 경쟁 교육과 입시 교육이 정말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린 그런 제도권 학교 안에서 저는 청소년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선 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학부모님, 양육자와의 관계 맺기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를 또 가정 바깥에 제도권 바깥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서툴게 많이 질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공부가 필요했었고 한나님의 글을 계속 이렇게 좀 계속 자문을 구해가지고 받고 또 추가적으로도 만나면서 제가 썼던 글에 대해서 첨삭도 받으면서 계속 관계를 좀 맺으면서 썼던 글이었습니다. 네.
한나님 뭐 인터뷰도 있지만 이제 보라님도 교사로서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고 한나님도 또 그들을 지원하는 분인데 또 약간 본문에 나와 있는데 자기가 모범생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셔서 조금 이렇게 잘 모르던 어떤 관계를 또 이렇게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이 조금 겹쳐 있는 그런 또 글이었던 것 같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한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전 초창기에 쓰셨던 글에 이제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를 청소년이라고 봤었던 거예요. 가장 어쩌면은 이 환경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위계나 폭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성을 되게 자기는 이제 자기도 그런 존재로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말에 저는 원래부터 이제 청소년 인권에 청소년 시기에 많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년의 개념을 좀 더 넓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청소년을 뭐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이제 청소년 지원법에 해당하는 그 나이대인데 사실 우린 나이가 아니라 그 청소년 시기를 누구나 경험해왔고 그 청소년의 위치성과 연결돼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저같이 이제 여성 교사.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비혼 여성 교사였고 또 이제 보통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정상 가족에 있는 저는 그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밀려난 선생님들한테도 제 가족을 소개하기 조금 꺼려지는 그런 위치성을 가진 교사여서 더 청소년의 입장이 더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좀 더 듣고 싶고 그런 내가 어떤 위계나 차별에 좀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의 목소리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 열어주셨어요, 문을.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저한테는 해방감을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때 이제 어떻게 열리는 경험, 만나는 경험을 또 하셨던 또 기록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네. 그렇고 또 보라님 그렇고 혜수님은 또 어떤 주제를 또 하셨는지. 네. 저도 아까 보라니 말한처럼 어떤 해방감을 느끼는 경험 그런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또 존재를 인터뷰를 하고 싶었고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줄이었고 제가 쓴 이제 글은 5섯 번째죠. 늙은 창녀들의 수다 떠는 집에서라는 타이틀이고 이제 부제는 인종, 이주,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통한 우정과 연대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요. 이제 늙은 창녀들의 수다 떠는 집이라는 뜻이 제가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 포르노 영화제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장소의 이름이에요. 거기가 이제 성노동 안내센터. 이제 안내센터에 이제 그 홍등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 중심에 있는 홍등가에 위치한 곳이고요. 거기가 성노동자들이 이제 풀뿌리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면서 장소이기도 하고 문화 공간이죠. 어떻게 많은 행사도 많이 기획을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만난 주리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인인데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이었고 거기서 성노동자로 네덜란드에서 이제 성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어쨌든 인종적 속수자로서 살잖아요. 네덜란드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메인스트림이라든지 어쨌든 소수자성이라는 걸 잘 그렇게 느끼고 살지 못하다가 아시아인이라는 게 제 정체성을 어쨌든 확장시켜주는 경험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주의 경험에서 제가 어쨌든 되게 평면적이었으면 되게 확장되는, 물론 이제 한국에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장시킬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주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자아가 좀 이제 확대되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 어쨌든 주리가 아시아인의 그 몸을 가지고 있음에서 오는 친밀성을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또 어쨌든 한국인이지만 입양민으로서 강제 추방된 그런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주리, 또 어떠한 이제 상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어떤 게 만났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강하게. 그리고 제가 이 소개에도 썼지만 되게 미친 여자를 애정하고 연대한 몸은 괴물이 된다고 믿는다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애정하는 미친 여자, 괴물이 뜻하는 것이 이제 교란종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틈을 만드는 존재, 그런 존재들을 애정한다는 말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희음에게 이 기획을 들었을 때 이런 존재에 대해 쓰고 나누고 싶었고, 왜냐하면 이런 존재, 보편에서 벗어난 존재들은 이 희음이 에필로그에도 썼지만 싸우는 사람들이고, 싸우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돌보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에 저도 정말 너무 공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막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같이 공통으로 감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그레이스 엠조, 제가 그래도 이제 썼지만 주리도 읽었었던 이 그레이스 엠조의 유령 연구.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런 연구는.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작가가 양공주를 이제 한국 전쟁이랑 한미 관계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반적인 서사들을 교란하는 존재로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 교란을 통해서 그냥 수치나 혐오로 인해서 선택적으로 삭제된 그런 양공주라는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고, 근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 훼손돼 있고 분열되어 있어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성, 그 지배자의 언어가 아닌 감각으로 스며드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동적이고 비선형적으로 출몰하는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희음의 에필로그에 쓴 것처럼 버틀러가 존재하는 거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탈존적 존재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유령이 탈존적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르포 에세이에서 이런 유령의 들어설 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의 글쓰기의 어떤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좀 더 정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인터뷰가 어쨌든 제가 딱 첫눈에 우리가 서로 알아봤던 주리와 나의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성노동의 돌봄에도 이제 많이 초점을 이 글 안에서도 어떤 정보가 또 제공되어 있지만, 이게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근데 그렇다고 한국인이 또 만난 한국인이랑 다 친해지진 않잖아요. 또 오히려 더 조금 두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한국인도 되게 성과주의고 어떤 면에서 또 기대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면 그게 또 다른데, 어쨌든 되게 주리와는 그 인종을 넘어서서 또 제가 또 포르노 영화제라는 성담론을 다루고 있는 영화제를 하고 있고, 이제 주리도 성노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만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책에서 보면은 그 주리가 자신의 친모를 이제 양공주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점에서 이제 창녀를 사랑하게 되고 자발적인 성노동자가 된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다양한 그 성노동자의 이야기를 또 그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면에서도 또 주리를 또 쓰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약간 의도랑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 책에서도 잠깐 처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성노동 돌봄 간호사가 있거든요. 또 네덜란드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되게 기대할 수 있는 돌봄 노동의 형태잖아요.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간호사 분을 인터뷰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제가 얽혀서 정동적으로 막 얽혀서 이야기를 그릴 수 있는 거는 주리이겠다 해서 이제 주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주리는 그 돌봄 노동이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고 성노동을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저와 주리의 어떤 서로 돌봄하는 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포르노 영화제를 또 네덜란드에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 시작하셨고 뭐 어떤 활동인지. 정말 너무 애정하는 제가 이게 또 영화제지만 또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암스테르담에만 이제 국한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이제 포르노 영화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포르노를 만들고 기획하고 또 그 성노동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체적으로 자신의 몸으로서 성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포르노가 저희 몸이 일단 외주화돼서 저희가 주체자가 아니라 외주화돼서 계속 이제 미디어에 표현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이 내재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포르노에서 말하는 이제 포르노 이후가 어쨌든 우리가 그 주입된 내재화된 그 담론을 어떻게 전복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포스트 포르노의 핵심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론이라든지 뭐 담론이 아니라 실천이기도 하고 사회 운동이기도 하고 굉장히 제가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년 횟수로 되니까 저도 처음에 갖고 있었던 저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표현에 있어서의 자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뭐 그렇다고 뭐 처음이 나쁘다, 뭐 그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 안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에 있어서 되게 기쁘고 아까 이성의 비극도 토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성의 정말 비극 너무 많이 다뤄줘야 될 문제. 왜냐면 너무 당연시 되었던 문제고 퀴어 이야기만 또 너무 선정적으로 다뤄지는 또 부분도 있잖아요. 요즘 미디어에서는. 그러니까 이성애가 얼마나 또 비극적이고 또 우리가 얼만큼 또 그걸 확장시킬 수 있지. 이성애 또한 그 담론 많이 다뤄준다고 생각합니다. 주디스 버틀러도 이성애는 본질적으로 우울증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고 맞아.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어쨌든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전부터 강제되어 버린 거잖아요. 내 욕망을 차단당하고 그래서 우울증적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이성의 비극도 되게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 꼭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고 얽히는 돌봄도 꼭 읽어보시고 네, 혜수님 얘기를 또 들어봤고요. 그렇게 또 성노동자들과 만나는 결과가 아니죠. 예, 그 성노동자인 그 성함 갑자기 주리님과 만나서 이렇게 서로 알게 되는 과정을 또 담으셨고 또 약간 비슷하게 은성님이 또 성노동자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용주골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또
그 노동자분들과 이 활동가 분을 또 인터뷰한 또 파트도 있기도 해서 조금 어디서 볼 수 없었던,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좀 책에서 다루고 계신 부분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읽었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 또 우리 희음님은 또 어떤 얘기들? 일단 그 은성이 이제 인터뷰한 분은 성노동자 해방을 위한 주홍빛 연대 차차. 거기에 여름 활동가를 인터뷰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약간 제 얘기 하기 전에 그 주디스 버틀러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까 이제 탈존적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이 애매한 언니들에서 주디스 버틀러 관련해서 이제 팟캐스트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존재를 탈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탈아는 타자도 아니고 자아도 아닌 그 중간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주디스 버틀러는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한 타자도 없고 완전한 자아도 없다.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어떤 지식이나 관계나 뭐 존재나 경험으로부터 끊임없이 바뀌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 역시도 그렇게 끊임없이 어떤 이 세계나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의 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간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존재, 완전히 나라는 것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아니라 살짝 정신이 나간 상태가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르포 에세이라는 장르 자체도 사실 그런 개념에 조금 기대고 있고, 그리고 돌봄이라는 것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고 실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온전한 나의 말도 없고 온전한 그의 말도 없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것만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이제 개념에서 사실 서로 엮이는 그런 대화의 방식, 그런 기록 방식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윤리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엄밀히 들어가면 이제 뭔가 누구의 말을 이렇게 탈취하는 논리로도 쓰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르게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큰 개념으로는 어쨌든 우리의 말이든 행위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항상 후속적으로 나온 것이다, 사후적으로 나온 것이다라는 뭔가 생각이 반영된 형태가 사실 르포 에세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식의 어떤 실천이 어찌 보면은 돌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제 그 역시 그러니까 나의 어떤 뭔가 뒷받침이나 뭔가 도움이나 그런 것들로 그가 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내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어떤 것을 이제 받고 있다, 증여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돌봄이 얼마나 상호적인 것인지라는 것이 사실 이 책 전반에 조금씩은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제 부분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랑 부제를 말씀드리면 이토록 갈라진 세계 앞에서가 제목이고, 이제 돌봄 활동가 해리에게 기대어 잊고 엮은 이야기라는 게 부제인데요. 이것은 사실 이 제목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돼지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직접 화자로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의 이야기 속에 돼지라는 존재, 그리고 돼지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어떤 축산업의 피해 동물,
예, 공장식 축산업의 피해 동물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인터뷰의 해리랑은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역시 이제 같은 해에 기록을 시작한 해에 저희가 어떤 지역에 살처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그러니까 2만 명의 돼지가 살처분 당한 그런, 이미 당하고 난 뒤에 그 농가에 방문을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돼지를 살릴 수는 없었다고 해도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사건이 뭔가 어찌 보면은 끝나지 않았지만 끝났다고 회자되는 어떤 공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저희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6명이서 그곳을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해리를 좀 잘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기우정의 행진 같은 곳에서 좀 가끔 마주치기는 했지만 잘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살처분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막 다니는데 해리의 움직임이 가장 민첩하다고 할까요? 예, 굉장히 빠르게 막 움직이고 막 하나라도 놓칠세라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사실 거기 들어간 거는 허락받지 않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좀 느려지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조심스러움과 빠름이 동시에 있는 해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너무 놀랬어요. 놀래고 그렇게 막 빠르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좀 뭔가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고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워크숍을 하면서 해리를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됐고 해리가 또 새벽의 생추어리 활동가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활동은 안 하고 다른 이제 그 묶여 있는 개를 산책시키는, 그러니까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개와 또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이 함께 있는 곳에 가서 일주일에 한 2-3번씩 산책을 시켜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4시간, 왕복 4시간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주 몇 년 동안 했어요. 예, 생추어리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돌봄 활동가라고 명명을 했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불리길 바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존재여서 이렇게 어쨌든 그때는 새벽의 생추어리 활동을 중심으로 좀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말을 길게 한 것 같으니까 이 책에서 확인을 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새벽의 생추어리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동물과 함께 하는 돌봄 활동가라고 할 수 있는 또 인터뷰 하셨고 또 만나셨고 또 희웅님도 계속 아까 동물약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또 고민을 하시면서 또 만나시고 그러신 거죠? 네네네, 맞아요. 약간 조금만 얘기를 더 하면,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토록 갈라진 세계 앞에서잖아요. 그 갈라진 세계,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화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비인간 동물의 삶과 인간 동물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갈라져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삶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사실 해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 살해라고 하잖아요. 예. 살해라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갔던 현장을 살처분 현장이라고 불렸는데, 거기를 왜 우리는 살해 현장이라고 대량 살해, 대량 살상의 현장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것을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얼마나 이것이 갈라진 세계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것이 죄가 되고 불법이 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가 되는 세계가 하나가 있는데, 예, 그 세계 바깥에 또 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은 분명히 그들 역시도 누군가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괄호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누군가를 죽였을 때는 그 행위는 완전히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게 되고, 예, 그 살해라고 이름 붙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렇게 죽임 당해야만 하는 존재들인 거죠. 죽임 당해서 상품이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서 상품이 되어서 잘 팔려야지만이 이 세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고 말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갈라져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과 비슷한 생각이 이제 해리가 쓴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지구에 살 자격. 네네. 거기에 그렇게 갈라진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한 어떤 그 죽임을 당하고 안 당하고 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책에도 해리 나름대로의 어떤 이분화된 세계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책은 독립출판으로 내셨는데 이제 그 뭐지? 은성, 여기 필자로도 함께한 윤은성의 그 6월의 숨에도 비치가 되어 있으니 한번, 예,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동물 활동이 진짜 그 사회 활동하면서 그걸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 다른 활동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계속 우리가 어쨌든 들리지 않는 목소리, 보이지 않는 존재들, 비윤리적인 살인 행위 뭐 이런 것들 계속 그 안에 정의를 외치잖아요. 근데 그 장애 문제 뭐 너무나도 많은데 계속 그거를 포함시키면서 가다 보면은 당연히 동물도 동물 해방 운동을 당연히 함께 해야 되고, 저도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또 저도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제는 너무 이게 당연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최전선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장애 운동에서도 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린 짐승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짐승이면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지만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돼라는 것을 운동의 그 구호로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장애 운동 쪽에서도 지금 많이 좀 이 개념도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운동의 영역이 확장이 점점 되어 왔고, 그래서 또 그거를 또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던 또 활동가들도 계시고, 또 이런 얘기하신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노력을 또 하셨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알지 못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또 듣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우리도 아직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또 해보고, 또 이렇게 얘기를 또 각자 쓰신 부분들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도 너무 좋지만 만나시면서 어떤 매력? 인터뷰하다 보면 또 이 사람의 매력을 또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희경님은 어떠셨어요? 또 얘기 좀 하셨지만. 네네네. 하여튼 그 조심스러움과 빠름이 동시에 있는 네, 그게 엄청나게 큰 매력이었고, 그리고 뭔가 매력보다는 약간 제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되게 사실은 이렇게
담론을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동물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뭔가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몸으로서 무언가를 직접 맞닥뜨리고 이렇게 섞이는 것 그런 거를 해리님께서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의 생추어리 활동도 잘 맞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새벽의 생추어리 활동보다 더 오랫동안 그렇게 왕복 4시간 거리를 일주일에 2-3번씩 그거는 사실은 급여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새벽의 생추어리 활동가를 하면은 아주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활동비를 받는데 이거는 그냥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족 돌봄 그러니까 보란도 하고 계시지만은 그 가족 돌봄이 힘든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너무너무 비가시화되어 있고 이것을 가치화하는 데에 뭔가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내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사회가 그것을 아니야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사실 힘든 요소의 진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리 같은 경우에 이제 개와 뭐 고양이와 이런 이제 어쨌든 길에서 사는 동물들을 돌보는 그런 일이 사실 그렇거든요. 보이지 않잖아요. 새벽이 생추어리 역시도 너무너무 지금 힘들게 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계속 가시화를 하고 있잖아요. 힘겹게. 그래서 좀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돌봄 활동은 보여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힘든데 그것을 굉장히 즐겁게 그런 어떤 특유의 에너지로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 그렇게 또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또 그만이 발견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동물을 위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길에 사는 동물들 그들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바닥을 아스팔트로 깔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여름에는 이제 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진짜 완전히 이제 진짜 뭔가 그 플레이트, 그 전기 플레이트처럼 뜨거워지는데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신발 신고 다니는 인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효율만 생각해서 아스팔트로 그렇게 만들었고 고안을 했고 그게 이제 동물들을 생각 안 하는 거다라고 하고 길에 막 뭐 많이 버리잖아요. 그것도 고양이나 이제 길에 사는 개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은 뭐 날카로운 거 이런 거 길에 못 버릴 거다. 예. 우리 스스로 맨발로 바깥에 다닌다고 생각해 봐라.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틈새 부분까지 발견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실질적으로 이제 몸으로 부딪히고 돌봄을 실제로 하는 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 보시는 그런 눈이 생긴다. 그렇죠. 이게 개인적 매력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또 배우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혜수님은 어떠셨어요? 약간 자기 인터뷰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주리가 또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제가 자랑한다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보다 어쨌든 그 윤리적인 감수성이 되게 뛰어나고 체크를 많이 해줬어요. 이번에도 하면서 그 성노동 돌봄 간호사한테 이거 체크 받았냐 뭐 이 부분은 또 조금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되게 고마웠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만큼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실질적인 법 부분도 되게 잘 알고 있고 이제 법이 이제 자꾸 바뀌잖아요. 그것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인
사람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감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무감각하게 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막 불편한 이야기 하거나 또 너무 사적인 이야기 하면은 그 좀 약간 네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막 약간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아니면 막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또 사실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을 통해서 만난 동료들, 이 책의 필자들, 주리도 어떤 혈연 관계나 계급, 성과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거를 되게 자유롭다고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자유로움이 그냥 단지 막 다 표출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아니라 막 회복 불가능한 것에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거에 정말 많이 매료되는 것 같고, 또 주리는 단지 그냥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단지 국경을 넘었고 외국어를 쓴다고 해서 그런 디아스포라로서의 동질감을 넘어서 또 희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상성에 벗어나서 계속 배회하고 불화하는 감각을 가진 것도 디아스포라의 상태라고 말을 하잖아요. 단지 국경을 넘은 게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디아스포라 정상성에 벗어나서 배회하는 그런 존재들, 주리도 그런 존재였고, 그래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입양인 중에서 이제 입양인을 많이 이제 외국, 특히 유럽엔 되게 많거든요. 만나면 누구보다도 그 백인성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안에 어쨌든 소속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주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거부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주리님에게 또 느낀 어떤 배움의 배움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보라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한낮을 만나면서 한낮이 이제 이직을 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직을 하면서 쉬는 기간에 그때 아까 말했던 여름 연수에 나왔었던 거고, 그때 그 바로 직전 직장이 산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성주의 가치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다양한 그 연결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같이 이제 공동체적으로 협동조합? 공동체적으로 협동을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에 그런 가족 안에서 이제 고립되어서 특히나 인지 저하가 있는 그런 인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고립되기 쉬운 시기였는데, 그들을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함께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자연과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감각들을 끊임없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들을 해왔다고 했어요, 그 연수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 가족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제 보호자로서 혼자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고, 그렇지만 또 그런 사회의 흐름에 쫓아가기에는 너무 저 혼자의 생활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라서 되게 외로웠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돌봄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던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연수에 있었던 건데, 이미 이 사회는 그런 돌봄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사회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그 돌봄을 받는 대상을 너무나 시혜적으로 바라보고, 이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알아서 하고
그 선에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약간 차가운 시선들을 저는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마치 요구하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처럼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같이 서비스하려면 자꾸 참아야 되고 또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어떻게 일상적인 생활을 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반찬을 만약에 배달을 한다고 한다면 그 반찬 배달하면서 모여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트워킹 하는 것도 되게 얘기해 준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탈가정 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지원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이 돌봄을 할 때 돌봄받는 대상을 이제 대상화하고 그럴 거다라고 이제 돌봄을 주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납작하게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석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이 제 돌봄 경험을 좀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음식은 무조건 아버지가 드셨으면 좋겠으니까 강요하게 되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치아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때 컨디션의 상태라든지 먹기 싫은 때가 있는 거고 먹고 싶은 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청소년들이 어떤 그 청소년 임시보호 시설 안에서 생활할 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규칙들을 다 지켜야지만 그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학교 안에서도 그런 시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흥미롭게 들었고 한낮은 사실 대학교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지인에 의해서 청소년 인권운동 캠프에 가서 청소년 인권 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인권 교육 센터들의 이제 인권 교육이 가장 인권 교육 다울 방안을 연구하는 곳이 들이거든요. 그 들의 상근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탈가정 거리 청소년을 지원하는 그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 기관들을 네트워킹해서 교육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활동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실무자로. 그러면서 이제 자립햄에 또 우연하게 또 들어간 건데 그걸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그 한낮이 썼던 글에서 찾았거든요. 인터뷰 하던 과정에서 물어보지 못했었는데 한낮이 나는 그런 사회적인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장 안에서 직접 사람들과 부딪히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하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썼던 걸 보고 진짜 뭔가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뭔가 계속 끊임없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청소년과 만나는 관계가 어떻게 만나야지가 내가 어떻게 일하고 싶은 거와 연결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런 제도가 청소년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 공백 안에서 그 활동가들이 정말 소수의 활동가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원 환경이라든지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그래서 소모되기 쉽지 않을까, 많이 힘들지 않았냐라고만 자꾸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번아웃을 겪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어떠한 고정관념 안에서 제 자신이 사라지는 거를 봤는데 그 일 자체도 너무 힘들고 지원해주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지? 했더니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랑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곧 자기 자신의 일부가 곧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끊임없이 똑같은 일상을 다르게 자기 스스로 재생산해내고
다르게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이다. 이게 돌봄이라는 걸로 이 돌봄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또 인권이라는 그 언어로 또 다시 재해석해서 재성찰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흥미롭고 너무 새로운 언어여서 그 언어를 따라잡는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몇 개월 안에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십 번을 고쳐 썼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나세계 막 진짜 많이 울고 막 제 가족 돌봄하면서 힘든 과정도 이야기하고 또 어쩌면 또 많이 위로받기도 하고 제 자신 찾아가는데 많이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되게 쓰는 과정이 되게 또 하나의 어떤 돌봄이고 자기 돌봄이기도 하고 또 사실 돌봄이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뭔가 일방적인 걸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약간 상호적인 돌봄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사실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돌봄의 모습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 좀 저도 책 읽으면서 요렇게도 할 수 있구나 뭐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또 그 다른 분들이 쓰신 그 부분에서도 그런 파트에서도 그런 좀 아이디어 사실 돌봄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누기가 쉽지가 않고 각자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돌봄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두기보다는 또 뭐 한정된 뭐 환자나 아니면 뭐 장애인 뭐 어린 뭐 청소년 아이 뭐 이렇게 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돌봄의 의미를 확장하는 책으로 되게 함께 읽으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들었고 보라님 얘기하신 거 들으니까 또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도 또 많이 보라님이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기도 하는데 그 더 많이 배우신 또 과정이었구나 이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란의 글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의 모든 글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돌봄과 사회 운동이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사이를 오가는 어떤 활동이나 행위들이 저희 안에 거의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돌봄을 아까 이제 좀 돌봄의 범위를 넓혀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서 덧붙여 보자면은 그래서 이거는 돌봄에 대한 책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 누군가를 지우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없는 셈 치지 않고 모두가 있다 그리고 그 있는 상태를 어떻게 다 모두가 좀 더 괜찮은 상태로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게 돌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요즘 또 세태가 너무나 단절하거나 뭔가 그냥 좀 다르면 이제 안 만나는 기가 너무 쉬운 또 세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예 좀 분리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새로운 존재를 또 찾아가고 만나고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앞으로도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뭐 다 이렇게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중요한 질문이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좀 자기가 잘 사는데 내가 잘 사는데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점점 하게 돼서 이게 남을 돌보는 거지만 사실 나를 돌보는 또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우리는 이런 거에 좀 익숙해서 누구 다른 존재를 만나는 게 익숙해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지만 아직 그런 뭐 수단이 없거나 뭐 연결된 그런 게 없는 경우는 좀 이런 얽히고 돌보는 것과 어떻게 좀 만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 약간의 좀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조언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안 같은 거 좀 주신다면 어떨까요? 혜진님 먼저? 맞아요. 저 진짜 이게 기린의 최예린 필자로 참여한 글 중에서 너무 좋은 그 말에 딱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예린님도 어쨌든 그 계속 광장에서 광장에 나가지 못했던 존재들에 대해서 쓰기도 했고 거기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는 171페이지. 네, 170. 다시. 그래서 기린도 이 글에서 아픈 몸, 갇힌 몸, 어쨌든 집회에 갈 수 없는 몸들,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는데 또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인 몰라와 한나와 새해를 맞아서 서로 생사 확인을 하는 기록 모임을 만들자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는 일. 어쩌면 그것은 가장 조용하지만 분명한 돌봄의 형식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안부를 묻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집회는 계속 이제 쉐어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또 기부하는 방식으로도 얽힐 수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들을 만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든 가로면 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이제 못 본 척 하는 것 같고 사실은 되게 잘 들을 수 있는데 너무 잘 들리는데 그 감각을 계속 여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돌봄을 방식을 통해서 그 감각이 서서히 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돌보는 게 시작이다. 저도 근데 이제 기리님이 이제 집회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 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약간 약간 힘든데 이게 있어서 제가 20년 넘게 운동권으로 살았는데 그거를 되게 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아니라 집회 나갈 때마다 빨리 집에 가겠다는 생각에서 빨리 집에 가는 그게 되게 반복이 됐는데 이제 난 집회 못 나가는 사람이구나를 되게 늦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공감을 했고 꼭 나가지 않아도 어떤 방법으로 만날 것인가 라는 좀 생각을 좀 저도 많이 한 편이어서 좀 공감이 됐고 정말 각자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연결시킬 거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저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혼잡한 곳에서 이렇게 약간 저는 공황 증상처럼 온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아버지가 파킨슨증이 굉장히 심해질 때여서 이제 대소변을 이제 좀 스스로 이렇게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셨는데 이제 그때 제가 개인 상담을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에 9호선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붐비는 지하철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매일 되게 지옥철을 많이 타고 다녀서 차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던 사람이라 근데 그 당시에 공황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있나? 나 너무 이상한가? 근데 그 상담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너무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없는 에너지를 끌어쓰려고 한다면 공황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너무 지금 에너지가 없는 상태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로 좀 느끼고
발빠르게 내가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기 돌봄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얘기해 주신 게 저는 되게 위로 받았거든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어떠한 여기에서 말했지만 취약성이라는 게 내가 어디 관계도 전혀 없고 고립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생기는 게 취약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제도 구조 안에서 누구나 놓일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취약성을 어떠한 감정으로 나한테 오느냐를 좀 바라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 취약성이 교사로서는 고등학교 교사로서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과도한 책임감. 근데 그 과도한 책임감이 저한테는 통제, 관리의 방식. 그 자기주도성이라고 하지만 남의 이제 어떠한 자기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통제력으로 저는 가더라고요. 그렇게 역할이 또 많이 기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해러웨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돌봄 관련된 책에서 저는 읽었는데 책임감을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리스폰스라는 게 응답하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주는 방식, 모든 그 사람의 위험이나 이런 거 보호해주는 책임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감응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자기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응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꼭 나랑 가까운 지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교실에서 만난 낯선 어떠한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수업 상황에서 집중하기 힘들거나 너무나 아침에 많은 일들을 겪어서 수업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태의 학생을 봤을 때 나는 저 학생을 수업에 무조건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고통에 나는 어떻게 감응을 해야 될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꼭 청소년의 모든 그 인권에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로서 만나는 그 고통을 들어주고 잠시 곁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학생이 또 나한테 와서 돌봄을 줄 수 있는 이런 그런 무언가 할 수 있는 수행적인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조금 열어놓고 내가 만약에 모른다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고민을 나누면서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잘 반응 못했는데 오히려 딱 나 혼자 있는 시간으로 가고 저는 보통 그러거든요. 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근데 또 그런 것들을 조금 과감하게 용기 내서 내놓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방법들을 증여하고 그거를 좀 더 새로운 대안으로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한낮이 이제 자립행과 엑시트에서 활동가들과 그 같이 이제 그 청소년들 거기 같이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공동 주체로서 서로 나누는 방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선의 그런 네트워크도 공유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 모르는 경험들에 대해서 그게 되게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낸다는 거를 얘기해줘서 저는 그런 방법, 내 감정을 조금 더 의심해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또 나를 또 어느 순간 그 감정을 좀 거리를 두고 나를 좀 버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거를 찾고 그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반응하고 뭐 다시 만나고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셨고 예음님도 네네네. 저는 이제 조금 크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은 보란이 이제 가족 돌봄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어찌 보면 강제된 그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가족 돌봄이라는 게 당연하다고 보통은 여기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국가라든지 어떻게 사회가 이제 그 공동체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은 가족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의 없었거나, 그러니까
할 때부터 이제 보육원에서 자랐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과 연을 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히 모두가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이 상상부터 저는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족 돌봄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통념부터 계속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제도나 정책이나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계속 좀 의심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잘못된 건 당연히 아니고 그렇게 떠밀린 거죠. 그래서 그 떠밀린 구조에 대해서 그 돌봄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사람들은 또 살아야 되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 돌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계속 의미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작게는 저는 아까 이제 좀 사실 누군가하고 관계 맺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과정이고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가 계속 빨라지고 있고 경쟁 사회가 되고 있고 끊임없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생산만을 가치화하는 흐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어버린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그래도 돌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나라고 물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저도 사실 관계 맺기 사실 많이 피곤하고 사실 뭐 연락 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돌봄할 자격이 안 되냐, 돌봄을 말할 자격이 안 되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와 자기 주변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돌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것에서 피로함을 느끼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돌봄을 받기를 원하거나 도움받기 원하거나 기대거나 의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사유를 하는 것.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어찌 보면은 그렇게 기대는 것은 이 어떤 지금 사회적 존재의 어떤 필연적인 숙명 같은 것이야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이런 실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막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어차피 혼자 다 못하죠. 못하고 남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훨씬 쉬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약간 혼자 다 하고 혼자 뭘 하려고 하면 사실은 되게 삶이 힘들어지고 나에게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남을 보는 시각도 약간 너그러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남이 힘들 때 어떻게 또 반응할 것인가? 그것도 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또 이렇게 또 돌봄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 책을 중심으로 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돼서 이제는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라님부터 이번에는 해볼까요? 네. 제가 사실은 한나님이랑 통화를 했었어요. 이 동영상을 오시기 전에? 이 동영상을 찍을 때 혹시라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한나님이 이제 작년에 그 들에서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이제 지난 서울에서 10대 위기 여성 청소년 돌봄센터 나무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한 12년 동안 주거위기 정서불안, 성착취 위험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했고 되게 또 청소년의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곳인데요. 서울시랑 서울시의회가 이게 청소년 쉼터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쇄를 결정을 했어요. 최근에 된 예, 결정인가요? 그게 아마 작년 11월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는 더 좀 이게 문제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10대 여성 건강센터 나는 봄. 그러니까 마포구에 있는데 맞아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대 여성만을 전담해서 이제 의료 지원, 치료 상담, 교육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 청소년 건강 전문 기관이었는데 이것도 오히려 이 청소년 지원 기관의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굉장히 그런 제도와 그런 자원들이 없는 그런 곳에서 자력적으로 서로가 연결돼서 돌봄망을 자생적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그 작은 자원마저도 불가능하게 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는가?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저도 한낮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조금 더 이것들을 시민으로서 함께 이 지원센터라든지 활동가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감응을 할지, 우리가 그들의 그런 좌절감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들은 또 갈 곳을 잃고 사실 거리에서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분이 돼도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돌봄의 책무를 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낮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립행가 엑시트도 사실은 민간 사회복지 법인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만큼 정부의 무슨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그런 행정적인 것도 충분히 열심히 하셨지만 오히려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과 환경, 그다음에 정서적인 그런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또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모를 수도 있었던 것들 또 알려주셨고, 네. 안나님도 네, 파이팅 힘내시고 또 많이 또 지켜보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수님도 저는 마지막으로 이 표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 책을 엮을 때 그냥 떠올랐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제가 아까 성노동 안내센터 늙은 창녀들의 집에서 앱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일러스트가 놓여져 있는 거 항상 봐왔었는데 저희 책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그냥 되게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어요. 저희 돌봄 이제 저자분들한테. 그래서 다 좋아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살짝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다 팻물 바디여서 약간 좀 다양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책을 코믹스 슬럿 카탈리나가 그린 그림이었고 제가 어제 네덜란드에서만 알고 있었던 작가를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혜수가 그린 관계도도 소개해드리면 좋죠. 이거 혜수가 그리셨거든요. 예. 이것도 저희의 제가 이제 최종 원고를 주리랑 함께 보면서 주리가 약간 저자들에 대한 소개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떻게 너는 희음을 만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된 거냐. 그래서 뭔가 우리를 좀 더 설명해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기후위기 앞에선 창작자들에서 만났던 사람들, 활동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계도를 우린 다 얽혀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얽혀 있고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는 관계. 얽힘. 근데 또 어떻게 뻗어나갈지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어떻게 얽힐지 모르는 끊임없이. 저도 기후위기 앞에서는 창작자들의 활동을 하면서 또 알게 되기도 해가지고 와, 이렇게 또 얽히시. 기후위기 앞에서는 창작자들이 정말 이렇게 얽는다고 그래야 되나? 진짜 얽는 그런 마녀의 손. 이게 마녀들. 마녀들이 약간 축제처럼 그리고 개구리랑 맞아요. 뱀 뭐 이런 인간. 존재들이 밖에서 쳐다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밤에 그것도 맞아요. 달밤. 달밤에 숲에서 불을 피워놓고 여기 아니 버섯. 버섯이 있어요? 버섯 위에 올라타서 그러니까 수정이 버섯을 무척 제가 좋아하는데 버섯을 좋아하는데 버섯이구나. 포자를 퍼뜨리며 와 진짜. 하이돼서 버섯을 먹고 환각버섯 약간 그런 건가? 빛이 있는 상태가 막 이렇게 돼서 막 춤추고 네 그렇습니다. 네 표시 얘기도 해봤고 희영님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네네. 저는 이제 다른 필자분들, 오늘 여기 안 나오신 필자분들 그 글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는데 또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게 포함된 이제 서문 한 대목을 읽고 싶어요. 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했다. 빈 축사에서 생명이 상품이 되는 구조를 마주하고 집이라는 공간이 가로막힘이 되는 순간을 더듬고 깨끗한 도시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일부 여성들의 삶을 지워버리는지를 목격하고 사회운동의 내부에서마저 강하고 온전한 몸을 전제하는 속도를 의심하고 이야기 바깥으로 자꾸 밀려나는 몸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보호와 자유가 충돌하는 공간에서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만나 이야기했다. 이 6편의 글은 서로 다른 현장을 다루지만 공통의 긴장을 공유한다. 돌봄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장면과 경험을 말해야 하는 순간 누구나 조금쯤은 주저하게 된다. 돌봄은 부드럽지 않고 평면적이지 않으며 일방향적이지도 않다. 어떤 돌봄은 고함을 지르고 어떤 돌봄은 고소장을 받으며 어떤 돌봄은 싸우고 사과하는 시간을 진절머리 나도록 통과한다. 어떤 돌봄은 자신이 명령할 수 없는 존재 앞에 놓인 뒤에야 겸손을 배우고 어떤 돌봄은 보호라는 자신의 말이 통제의 도구가 되는 순간을 목격하며 멈칫한다. 어떤 돌봄은 합법화된 제도 안에서도 지워지는 몸의 역사를 깊게 꼬집으면서도 그 길 위에서 함께 살 방법을 찾으며 울고 웃는다. 이 글들 속에서 돌봄은 자꾸 실패한다. 지치지 않고 실패한다. 지치지 않고 자꾸 미끄러지는 몸의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도 한다. 보편의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와, 네. 네, 이렇게 마지막 낭독으로 또 마무리를 또 하게 됐고요. 또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녹화가 약간 이른 시간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함께 해주셔서 멀리서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또 책으로 또 계속 만나고 또 제가 요즘 추천드리는 거는 삶이 무료하실 때 희음님 SNS를 팔로우하세요.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스펙타클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다양한 활동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앱잡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여기 한번 가볼까? 이게
그 얽힐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SNS에서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고, 애매남이들도 좀 팔로우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